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소 중 하나예요. 어둠과 수킬로미터에 걸친 물속에서 이 극한의 환경은 몇몇 특이한 생물들과 현상들의 고향이에요. 이곳은 마리아나 해구라고 불리며 지구에서 가장 깊은 해구예요. 탐험이 그렇게 어려운 게 당연했네요. 위험한 상황 때문에 사람들은 적절한 장비 없이는 이곳을 탐험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저 아래로 강철로 된 공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기본 사항부터 시작할게요. 처음에 바다에서 어떻게 이 엄청나게 깊은 구덩이를 발견했을까요? HMS 챌린저우는 1875년에 그걸 확인했어요. 배는 그 당시로서는 꽤 멋진 장비를 갖고 있었지만 해구를 완전히 탐사할 수 있을 만큼 좋지는 않았어요. 몇십 년 후인 1951년에 또 다른 배인 HMS 챌린저 2호가 장비를 더 잘 갖추고 그곳으로 돌아갔어요. 배는 음향 측심기를 특징으로 하고 우리 행성의 표면에서 가장 깊은 곳처럼 보이는 지점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어요. 2D로 본다면 이 해구는 길이가 2,400km고 너비가 평균 69km예요. 위에서 보면 초승달 모양의 흉터 같아 보이기도 하죠. 아직까진 특이한 건 없죠, 그쵸? 만약 바다 표면에서 해구의 가장 깊은 지점까지 철사를 늘린다면 놀랍게도 11km가 측정될 거예요. 우리가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을 마리아나 해구를 덮기에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약 1.6km 부족해서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마리아나 해구는 너무 깊어서 거의 완전한 어둠으로 덮여 있어요. 빛이 물속에서 그렇게 먼 거리까지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온도도 우호적이지 않아요. 바로 위 영하 몇 도 정도예요. 하지만 그중 가장 위험한 특징은 수압이에요. 해구의 가장 깊은 지점에서 압력의 양은 표준 대기압보다 약 1000배 더 높아요. 마리아나 해구로 내려가려는 시도는 그리 많지 않았어요. 사실 첫 번째 조직적인 시도는 60년도 전에 있었어요. 그것은 잠수정을 탄 제크 피카르와 돈 월시가 해냈어요. 하강하는데 약 5시간을 보냈고 바닥에서는 겨우 20분을 있었어요. 이런 사진은 찍을 수 없었어요. 이 두 과학자가 내려갈 수 있을 때까지 전문가들은 그 아래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믿었어요. 특히 극심한 압력의 여건을 감안했을 때 말이죠. 하지만 해저에 있는 동안 잠수함의 투광 조명 등이 한 생명체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건 아주 납작했어요. 상상할 수 있듯이 이곳의 자원은 아주 부족해요. 여기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죠? 놀랍게도 마리아나 해구에는 꽤 많은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어요. 이 생물들 중 일부는 살기 위해 메탄이나 황과 같은 화학물질에 의존하는 반면 다른 종류의 물고기들은 먹이사슬에 있는 자신들보다 약한 해양 생물들을 먹어요. 여기서 발견되는 가장 흔한 생물은 제노피오포르, 단강류, 그리고 작은 해삼이에요. 그중 일부는 바닷물에서 나온 알루미늄을 사용해 껍데기를 단단하게 만들어 적응했어요. 이 생물처럼 더 작은 생물들은 바닷물이 수중 바위에 부딪힐 때 방출되는 화학물질을 먹으면서 적응해요. 사람들은 야생의 관점에서 마리아나 스네일피쉬를 이 지역의 스타로 여겨요. 8에서 23cm 사이로 작고 반투명하고 비늘은 없지만 이 지역에서는 맹수 중 최상위 짐승이에요. 몇몇 사람들이 고대 메갈로돈이 여전히 이곳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기 시작한 게 놀라울 일도 아니에요. 메갈로돈이 뭘까 궁금하시겠죠? 이들은 우리 지구 역사상 알려진 가장 큰 포식자였고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살았던 상어 중 가장 크고 사나운 상어였어요. 과학자들은 이들이 꽤 오랫동안 멸종되었다고 믿고 있고 마리아나 해구에 여전히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는 뒷받침할 만한 정보가 많지 않다고 해요. 메갈로돈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 항해하는 법을 배워야 했을 거예요. 생물 발광을 하거나 거대한 눈을 가질 수 있게 진화해야 할 거예요. 게다가 수쿨버스 같은 크기 때문에 메갈로돈은 많이 먹어야 했을 거예요. 미생물과 작은 스네일피쉬로는 살 수 없었을 거예요. 만약 강철공을 참호에 떨어뜨리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런 압력을 견딜 만큼 공이 강할까요? 여기 과학적으로 한번 보죠.
만약 단단한 강철 공이라고 가정한다면 해구 바닥에서 발견된 압력은 사실 영향을 미치고 영구적인 손상을 입히기에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해저에 도달하는 데는 꼬박 12분이 걸릴 거예요. 온도는요? 수면과 해구 바닥의 온도 차이가 꽤 상당하다는 게 밝혀졌어요. 약 30도 차이예요. 그래서 공이 조금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공이 수면으로 돌아가면 정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공이 거기 끼었을 때 또 다른 흥미로운 질문이 있어요. 부식이 영향을 미칠까요? 강철의 부식은 물의 산소량에 크게 좌우돼요. 물에 용해된 산소의 양은 5km 이상의 깊이에서는 일정하게 유지돼요. 여러분이 계산은 안 해도 되지만 강철 공이 바다 밑에서 완전히 녹슬려면 10,000년 이상 걸릴 거예요. 하지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우리 인간이 그런 극한의 깊은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과거에 이 신비한 장소를 탐험하기 위해 뭘 사용했는지 살펴봅시다. 신택틱 폼이라 불리는 거네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여기서 발견되는 압력의 양이 저항하고 떠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재료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종류의 보호가 없으면 우리의 폐는 여기서 빠르게 붕괴될 거예요. 더구나 물의 압력은 우리 입으로 물을 밀어 넣을 거예요. 더 필요한 산소를 물로 대체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지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꼭 필요한 능력이 있어야 해요. 이곳으로 잠수하러 간 배 중 한 척은 잠수를 확실히 하기 위해 450kg의 강철 무게를 달고 있었어요. 이 무게는 바닷물에서의 부식 시간을 11시간에서 13시간 증가시킨 특별한 종류의 철사로 배와 연결됐어요. 혹시나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더 빨리 돌아올 수 있게 말이죠. 이곳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할 때 산소 공급 문제도 정말 중요해요. 마리아나 해구 안으로 다시 내려갈 배는 아래로 옮겨질 산소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공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를 고려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제는 전기일 거예요. 확실히 저 아래에는 폰을 충전할 전원 콘센트는 없어요. 따라서 필요한 모든 장비를 지원하기에 충분한 배터리 수명이 필요해요. 통신, 산소 공급, 조명 장치 등의 말이죠. 최근에는 이런 문제들 중 어느 것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리아나 해구 투어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운 좋았던 3명은 2020년에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그들은 9cm 두께의 티타늄 9를 타고 잠수했어요. 이걸로 어떠한 압력 변화도 어떠한 생리적 스트레스도 느끼지 않게 했어요. 이 각각의 사람들은 약 14시간의 예상 시간이 걸렸던 개별 여행에 참여했어요. 하강하는 데만 4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일단 바닥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놀라운 생물체들을 목격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러고 나서 4시간 동안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는 여행을 시작했죠.